예, 방금 소개받은 최호윤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이제 강의가 돼서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밤늦게 또 좋은 얘기들 나누시다 보면은 많이 주무시지도 못하고 피곤하실 텐데 그렇게 썩 재미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얘기들이 그렇게 아주 썩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제가 진행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이 나라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료 정리하고 보조금 정산하고 할 때 관련된 증빙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실제 어떤 저희 쪽에서 회계 감사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정산하면서 나타났던 사례들 위주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보조금 자체를 직접 본인들 통장으로, 단체 통장으로 받아서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가상계좌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단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쓰는 돈은 아닌데, 그런데 국고로 나온 보조금을 관리하는 계좌, 아까 그 계좌가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예탁계좌 쪽에서 움직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 이 나라 이 시스템 들어왔을 때 저도 감사 가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보조금은 들어왔다 그러는데 우리 통장에는 안 나와 있고, 돈은 쓰면은 거기서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이 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도입됐던 그 취지 자체는 보조금 쪽을 받아서, 실제 보조금을 받아서 원래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또 나중에 사용된 내역 관리가 쉽지 않다 보니까 국가가 금융기관과 또 국세청 관련된 여러 그 카드하고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실제 돈이 지출될 때 국고 쪽에서 관리되는 계좌에서 인출되게 하고, 카드라든지 이런 쪽 증빙,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까지 증빙을 이 시스템 안에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통제하는 쪽,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보조금이 원래 용도로 쓰여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원 취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정부나 이쪽에서 지자체에서 그 어떤 조직, 단체, 우리 보통 말하는 보조 사업자가 되죠.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여기 예탁합니다. 그럼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단체가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돈은 들어와 있지만 직접 인출은 못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나 용역 이런 부분이 이제 구매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한 전자세금 계산서나 이런 부분을 증빙을 등록을 하면은 그 등록된 내역들이 국세청과 카드사 관련된 여러 증빙들이 내부에서 체크가 되고, 이 돈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 계좌에서 실제 이 거래처의 돈들이 지급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지출하는 거는 이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들이 온라인으로 정산되면은 결국 그 보조금을 지원한 국가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이 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국고나 지자체에서 나온 보조금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또 관리 자체가 효율적으로 되게 하자는 것이 이 나라 시스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예탁계좌와 보조금 계좌 두 가지 개념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보조금 계좌는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쪽, 우리가 보통 관리하는 우리 계좌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탁계좌는, 예탁계좌 이거 자체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명의로 필요한 보조금들이 예탁되어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두 가지 다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계좌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통장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사용해서 지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자세금 계산서에 필요한 것들이 등록이 돼서 얘기가 되어야만 지출되는 부분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예탁계좌에서는 원래 증빙이 없는 그 이외의 용도로는 전혀 지출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뭐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전자세금을 받아서 움직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고 또 원천징수를 해서 우리가 직접 송금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송금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예탁계좌에서 보조금 계좌로 이체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자체는 이 나라 시스템을 어떻게 조작하고 하는 관점보다는 전체 그림과 그 이후의 부분부터는 실제 이런 보조금 정산하는 사례라든지 케이스들 위주로 좀 설명이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회계 처리 절차라 그러면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서류들과 관리돼야 될 부분들이 어떤 흐름이 되느냐, 어떤 조직이든지 돈이 지출이 되려면은 처음에 이러이러한 얘기로 우리가 지출하겠습니다. 품위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품위서를 만들고 나면은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이제 지출결의서. 이 지출결의서는 이러이런 내용으로 이제 품위 단계는 어디에 뭐 지출하겠다. 그러니까 지출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출될 수 있는 방안은 A안이 있고 거기는 얼마의 경비가 들고 뭐가 좋고 뭐가 부담이 되고 B는 어떻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요청하는 과정이고 지출결의서는 그런 품위 단계에서 정리된 것 중에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지출하겠다 하는 것이 지출결의서가 되죠. 그래서 이 지출결의서에는 우리가 지출을 하려면은 세금 계산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청구서가 있다든지 어떤 내부 품위에서 올라갔던 교육 강의 이런 얘기들 들어가 준 내용이 지출결의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실제 지출이 집행이 되고 지출이 집행되는 거는 우리 통장에서 보조금 계좌에서 송금할 수도 있고 예탁계좌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게 되겠죠. 지출이 끝나고 나면은 지출됐던 여러 가지 그 집행 증빙들, 지출이 나간 거에 대해서 설명되는 어떤 성질, 속성이죠. 또 지출됐던 내역들, 이 첨부된 전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전표를 가지고 실제 어떤 조직에서 결산서와 장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회복지 쪽에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 그림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 가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는 지출결의서에 증빙을 붙여서 가는데 왜 설명은 지출결의를 하고 증빙이 나오느냐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 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그 지출결의서 양식을 보면은 관 항목이 나온 얘기 자체는 관 항목으로 앞으로 지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이 지출됐고 이 얘기들은 이런 관 항목으로 장부에 반영돼야 된다. 지출결의서와 여기 말하는 이 지출결의서와 전표가 같은 기능이 묶여있는 결의서를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순서가 묶여버리면서 지출결의서와 전표가 같이 역할을 해버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일반적인 자금의 흐름, 내부의 경비 집행 과정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상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나왔던 설명 중에 증빙에 대한 과정이 두 가지로 제가 나눴습니다. 하나는 지출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는 자금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 감사라든지 아니면은 정산 보고서를 볼 때 가끔 증빙으로 무통장 송금증만 붙여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무통장 송금증을 붙이신 분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우리가 지출했다. 본인은 분명히 이게 왜 나갔는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대로 나는 돈을 정상적으로 송금했다. 본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증빙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3자가 볼 때는 이 돈이 왜 나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이 이래서 강사가 있다면은 강사가 우리에게 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송금했다. 아니면은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하고 거래 명세표나 이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송금해줬다. 근데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3자나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이 물건이나 아니면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한 건지 아니면 친구한테 용돈으로 보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행에서 계좌이체 송금 영수증은 딱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그 받는 사람, 수취인 계좌 누구에게 자금을 송금했다는 것만 설명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왜 나갔느냐를 알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지출 속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먼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관하는 증빙의 속성은 여기 말하는 지출 속성과 자금 지출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입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출 속성을 설명하는 자료들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근데 이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에 보면은 청구와 수령 두 가지가 다 있게 되죠. 근데 청구한다는 얘기는 순수하게 아직 자금의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게 왜 우리한테 돈을 보냈냐, 이 얘기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 원천징수 영수증 이것도 돈을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람이 기타 소득 아니면 사업 소득, 거기 보면은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강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것들 보면 이런 일을 하고 원천징수 있구나 라는 얘기도 알 수 있는 거죠. 또 거래 명세서 아니면 청구서, 이거는 물품을 우리가 구입했을 때 품목들이 뭐가 있다. 그리고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돈을 달라. 그 내역을 설명하면서 나온 청구서들이 여기 얘기가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회의비가 지출된다 하면은 회의록 같은 것들이 그 지출되는 내역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자금 지출을 설명하려면은 여기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에 영수라는 쪽이 돼 있다면 이거는 위에서 나오는 지출 속성도 설명하면서 자금 지출에 대한 것도 이것은 같이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계좌이체 영수증. 근데 이 계좌이체 영수증에는 수령인 수령 계좌 표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금을 했는데 누구가 받았다라는 게 안 나오면은 실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금 지출 영수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실무적으로 대부분은 인터넷 뱅킹을 해서 거기에서 출력해서 영수증으로 첨부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 증빙은 증빙으로선 효력은 없습니다 라고 돼 있지만 실무에서는 그거를 대부분 붙여두시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증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출력된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확한 증빙입니다. 근데 인터넷 뱅킹 하면서 하나는 일단 이미지로 바로 출력이 되면은 조금 변조가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실무상 그게 편하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첨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엄격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지는 출력을 하면서, 왜냐면 여기서 은행에서 나오는 인터넷 뱅킹 나오는 건 언제든지 PDF라든지 이미지 파일로 바뀌거든요. 바뀌고 나면은 그 이미지를 다르게 편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증빙력은 100%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중요한 거래인데 이거 못 믿겠다 한다면은 그때는 은행에 가서서 은행에서 출금 했던 이체 확인증을 받으셔야 되고, 이 내역은 내역 자체를 우리가 참조적으로 보는 의미, 왜냐하면 메모로 막 하는 것도 있지만 은행에서 발행해 준 인터넷 뱅킹에서 나온 거다 하면 그래도 그냥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증빙력이 있는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 경우들은 지금 여기에서 지출 속성이 되나요? 아니면 자금 지출이 되나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사면은
이제 우리 뭐 행사하는데 간식비다. 그러면 종이 접시, 음료수, 우리 쌓는 내역들이 다 나오죠. 자금 지출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지출 속성 내용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뭐 무슨 식당 그리고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딱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우리 여기밖에는 안 되고 위에 지출 속성은 안 나오죠. 그래서 정산서를 감사하면서 신용카드 전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그 발행하는 쪽에다가 내역이 나오도록 전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 집행 지침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비 한다. 회의비 하면은 1인당 뭐 식사비는 뭐 7,000원이 한도다. 뭐 그냥 간단한 다과를 한다면은 3,000원이 한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려면은 몇 명이 몇 개를 먹었다. 회의록에 나온 것과 이 부분이 대조가 돼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려면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에서는 그 내역이 자세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요청해 주시는 것이 어떤 증빙 관리에서는 안전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엉터리로 하려면 그거 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꼭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역은 꼭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래 속성별로 발생하는 증빙이 뭐가 있느냐. 보면은 우리가 돈이 나가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적 용역,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이 지출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용역, 이 용자는 용역은 이 용자가 뭔가를 사용한다는 얘기고, 역은 누군가에게 일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법무사 등기를 한다, 이런 용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지금 위에와 두 가지 되게 돈이 나가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인적 용역인 경우는 이것은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천 징수 영수증.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빙은 밑에 나오는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원천 징수했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 내부 인력, 우리 인건비, 급여들이죠. 여기에 대한 거는 증빙은 돈은 나갔지만 또 하나 원천 징수했다는 영수증도 같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계좌이체 송금 영수증, 또 원천 징수 영수증. 근데 그럼 급여대장은 뭐냐? 급여대장은 이러한 내역들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설명 더 드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외부 전문가 이제 가끔 외부에서 오셔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 경우, 저도 오늘 여기 와서 강의하는 것도 외부 전문가에서 와서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강사들에게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그 경우는 여기 나오는 원천 징수 영수증이 필요한 증빙으로 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뒤에 가서 뭐 얘기를 제가 드릴까 그러는데, 하나 참고가 될 거는 지금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 100만 원 미만이면은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해도 돼요. 이전에는 모든 원천 징수 영수증은 다 발급하라 그랬다가 실제 뭐 20만 원, 30만 원인 경우에 영수증 저도 별로 관리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국세청에서 홈택스에 우리가 이제 지급 명세서 원천 징수증을 다 보고하면은 본인들은 우리가 보내준 영수증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그 자료 다운받아서 본인 종합소득 신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디서 강의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 오면은 별로 관리를 안 해요. 나중에 5월달에 그냥 들어가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미만은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되는 거지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상대방이
달라고 요청하면은 발급해 드려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앞에가 있는 부분이고, 물품이나 아니면 용역, 이것은 주로 우리 거래하는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죠. 사업자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일반적인 과세고 계산서는 면세가 되죠. 근데 앞에 붙었던 전자가 붙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도입되게 된 과정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종이로 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 거래하고 상관없이 가공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옛날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용산이라든지 주로 현금 소매 거래가 많은 쪽에는 연말 부가세 신고가 딱 되면은 매출하고 매입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 부족한 걸 서로 주고받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하는 탈세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해서 이게 전자로 발행이 되니까 전자로 발행된 내역을 국세청에 바로 그 다음날에 전송을 합니다. 그럼 국세청 DB에 전부가 다 잡혀 있게 되죠. 그럼 여기 매출된 사람, 매입된 사람 두 가지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로 했을 때 대부분 비영리 조직들은 부가세 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물론 세법상으로는 매입 세금 계산 사개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단체들 바쁘고 또 모르고 이러다 보면 신고를 안 해요. 그럼 매출한 쪽에서는 매입 쪽에서 신고 안 하면은 본인도 빼먹어도 국세청에서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좀 이제 이런 쪽 경험 많은 사업자들은 비영리 단체하고 할 때 계산서 발행은 해주고 신고 안 하고 누락하는 경우조차도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우리도 받을 때 보면 이제 옛날같이 우편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메일 전자로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한테 받으면서 그게 국세청에 넘어가니까 이제는 매출 누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관점에서 나온 것이 이 세금 계산서도 지금 국고보조금 쪽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만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면은 전자계산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받으면은 계좌의 이체 송금증, 이거는 이제 그 예탁금 계좌에서 움직이니까 좀 우리 얘기가 좀 쉬워지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이런 부분들이 증빙으로 우리가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어찌됐든 우리가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성질이 되는 기본 증빙 이외에 우리가 자금 지출했다면 자금 지출했다는 계좌이체 송금증이 같이 증빙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빙 기준이 그럼 뭐냐?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 듣는 얘기 중에 3만 원 이상 거래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3만 원 이상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비영리 단체들도 이 얘기를 철떡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어디서 나오나요? 혹시 이 규정이 어디 있는지 보신 분? 아마 여러분들이 보조금 사업비 집행 지침, 집행 기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는 10만 원 됐다가 지금 또 3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왜 이런 규정이 나왔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은 쪽이 주로 세법 기준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세법에서 적격증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법에서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법인 사업자, 그게 법인세법이 되죠. 개인 사업자, 거기는 소득세법이 되고, 거기서 사업상 거래를 했을 때 3만 원 이상 거래는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이런 적격증빙을 써야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단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왜냐면 이거 해서 수익사업 매출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이 규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조금 관련된 집행 지침, 집행 기준에서 보면은 여기 말하는 이 적격 증빙의 요건과 동일한 요건의 증빙들을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더 엄격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어떤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지자체 아니면 또 다른 배분 기관들이 여러분 단체에다 돈을 주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이 돈이 제대로 사용됐느냐? 이런 기준이 돼야 우리는 제대로 썼다고 확신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보조금 집행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나온 얘기라면은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집행 기준도 지금 이 얘기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얘기하는 여기 나오는 신용카드,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그 신용카드도 일반 카드가 아니라 보조금 계좌하고 연계된 국고보조금 신용카드만 사용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거죠. 그게 어디 법에 있냐? 다른 데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국고보조금인데 보면 우리 지금 각 부처마다 뭐 기재부가 됐던 산자부가 됐던 복지부가 됐던 부처별로 이 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나와 있고 거기에 하부적으로 정산 보고 들어가는 기준들 또 나중에 검증하는 거 사업비 정산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기준들이 여기 지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은 지출 방식은 계좌 이체 또는 보조 사업비 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되죠. 반드시 지출은 이 두 가지로 나간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자, 요것은 계좌 이체라고 한 거는 우리가 원천 징수 외부의 사업자들 할 때 했을 때 계좌 이체 영수증이 되죠. 또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대금 송금하는 것이 이 계좌 이체로 갖는 거죠. 절대 현금 거래는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카드, 신용카드. 사업비 카드, 이 나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현금이 게재되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서 나중에 자동으로 결제되면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현금 거래는 무조건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출 정빙으로는 전자세금 계산서, 뭐 계산서도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카드 전표. 이 부분들이 우리 증빙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지출 용도는 보조 사업 관련돼서만 지출돼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조 사업과 무관한 업종에 대한 거는 제외한다면서 보조 사업과 무관한 업종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보조 사업과는 보조금 사업과는 전혀 연결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술 마시는 걸 갖고 우리 사업 직접 하는 거 아닌 거죠. 또 뭐 저기 이 미용실, 피부 미용실, 뭐 사우나, 스포츠 마사지 뭐 얘기 안 되는 거, 골프장 마찬가지죠. 카지노, 복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업종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우리 보조금 사업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들은 실제로 나타난 경우가 어떤 경우면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대표들이 주말에 본인이 아는 백화점 가서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들이 주로 이런 경우들이 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의했다 하면서 친구들하고 술 마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나와 있는 사업비 집행 불인정 기준,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 기준들을 5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좀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보조 사업비 계좌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하는데 계좌 이체 지로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중간에 다른 용도로 빠지는 경우가 없다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런 거래들, 계좌 이체 아니면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사업비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아주 뭐 산골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뭔가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규정상은 교통이라든지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 이체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비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결국 보조사업비가 아니라 개인 카드를 쓰고 그거를 한다는 건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카드 발급 받기 전에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 받아가지고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아직 나오기도 전에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 했을 때 단체의 법인카드라든지 개인카드 그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인 경우만 허용이 되지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조금 지출 거래 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용도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정규적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계좌 이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해당 사업기간 기한 종료 후에 집행한 경우, 자,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당 사업기간 종료 후에 집행하는 경우는 원인 행위와 우리 지출 행위가 두 가지가 이제 좀 구분해야 되겠죠. 뒤에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겠는데, 우리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 보고서를 인쇄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 기간이 다 끝나야 거기 했던 거 정리해서 보고서 하다 보면 인쇄비는 그 이후에 나오겠죠. 자, 이런 경우도 엄격하게 따지면 표현 자체는 여기 나오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 후에 집행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것은 보조금 사용 집행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러면 보고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예외들은 뒤에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 기간 내에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는 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마지막 날 12월 30날이 우리 사업 종료 기한인데 그날 29일 날 마지막 행사하면서 그때 어떤 뭐 자료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작을 의뢰했다. 그러면은 그 원인 행위 자체는 그것을 하면서 29일 날 자료들을 받아서 그날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인쇄비 청구서가 넘어오죠. 세무계산서 발행이.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날짜가 이제 29일 날 밤에 책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기한 끝나고 30날이나 그 다음 1월 1일 날, 2일 날 계산서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럼 돈 자체는 뒤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원인 행위가 다 미리 끝났다면은 돈 그 이해를 간 경우는 예외적으로 또 인정한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사업 기한 내에 적용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사업비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이것은 우리가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죠.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이것도 원칙적으로 당연하다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2월 이제 뭐 세목간에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죠.
보조 비목관에 나온 것들이 중앙관서장 등 어떤 그 승인 받아야 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것도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다른 그 법령이나 규정 이런 기관 등에서 사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이거 부적절한 지출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도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사업기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지금 비슷한 개념인데 앞에 거는 원칙적으로 사업 기한 넘어서 뭔가를 이제 진행했다는 얘기고 이거는 기한 내에 지출 원인 행위가 되지 않았다. 원인 행위 자체가 뒤로 가는 경우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 최종 보고서 인쇄비 검증 수수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비 정산하면 감사 수수료 같은 경우들이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경우들은 뒤로 가서 지출되더라도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은 이후 그러니까 이 사업 끝났다, 이건 안 한다. 그러니까 지출할 근거가 없는 경우가 되죠. 그 경우에 집행한 경우. 그 다음에 중앙관서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우리가 원론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사업비 집행 불인정 기준이 뭐 제가 한 11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볼 수 있는 얘기를 아주 여러 가지 얘기들로 넣어둔 겁니다. 상식으로 나온 얘기를 정리하면은 첫 번째 사업비 자체는 우리가 사업 진행 기한 내에 사업비가 집행돼야 된다. 두 번째, 집행되는 것들은 우리 보조 사업의 목적과 일치돼야 된다. 세 번째, 그런 증빙으로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또 신용카드 이 두 가지가 증빙으로 돼야 된다. 크게 이 네 가지의 원칙을 어떻게 설명하고 적용하는가를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쪽 증빙 관리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에 사업 기간 내에 지출하면서 계좌이체나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로만 하면은 실제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은 보조비 및 보조 세목의 신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받았던 금액에서 추가로 뭔가가 된다면 변경이 되는 거죠. 또 보조 비목 간의 전용, 이 경우는 주간 부서장 또는 상위 보조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하면서 우리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걸 막 지출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겠다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다른 목으로 바꾸고 나면은 미리 얘기를 승인받고 상의하고 해라. 당연하겠죠. 돈 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돈이 들어왔는데 밑에서는 다르게 만들어 써버리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세 번째 나오는 거는 두 번째와는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거는 보조 비목간 안에서 보조 비목간 밑에 보면 보조 세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위 계정이죠. 근데 하위 계정 내에서는 이 전용들이 인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보조 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 세목 간의 전용. 이 경우는 주간 부서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라.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같이 이런 승인 절차를 안 밟고 가면은 그 사업비 집행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이 발생이 된다면은 이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보조사업비와 구분해서 관리해라. 왜냐하면 이 수익금은 나중에 운용하는 거나 사용이 우리 일반 보조금과 다른 부분이 되고 자부담 얘기와 같은 연결고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자기부담금 집행. 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는 통장에 돈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이제 물론
국고 보조금 쪽은 예탁금계가 별도로 있고 우리는 우리 통장에 쓰니까 별도로 이제 다르겠죠. 근데 일단 전체 예산 개념으로 보면은 꼬리가 별 상관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뭐 돈이 지출된다 하면은 원칙은 자부담이 먼저 지출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보조사업의 계획에 없었던 본인들이 추가로 하는 부분. 왜? 처음에 사업 예산할 때 예를 들어서 도서 인쇄비가 되는데 우리가 분량은 요만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서 좀 더 많은 양 좋은 걸로 만들겠다. 이 부분은 원래 없었던 건데 나가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조금 갖고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자부담이 되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 사업 관련된 부분은 이것도 예외가 되고 그다음에 뭐지 이런 얘기들은 사업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획에 있었던 자부담이 우선이다. 보조금하고 사용 순서에 있어서. 그다음에 보조사업비가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 기간에 다 사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2월이 되는 경우 2월은 주관부서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수익과 지출 이런 그 결산의 개념은 전부 현금으로 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만약에 지출이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되면은 우리로 볼 때는 솔직히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월 10날과 11일 무슨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 결산 관리하는 쪽에서는 10월 11일과 12일은 차이가 없지만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엄청난 차이죠. 한 해 회계 예산 범위에 귀속되는 것, 관리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2월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출 원인 행위가 있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 못한 경비. 앞에서 말씀드린 원인 자체가 적정했는데 지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였다. 그 다음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 경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경우죠.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니면은 온풍기를 11월 31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온풍기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11월 31일 날 가서 마트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하고 신용카드나 세금계산 정리를 했어요. 근데 갖고 오는 거는 1월 2일 날 갖고 옵니다. 근데 갖고 오다 보니까 여기에 뭐 배관공사 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뭐가 나올 수 있죠. 이 경우가 바로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 경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뒤에 움직이면서 나온 부대 경비다 하는 의미가 되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그 다음에 입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주관부서장이 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밑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조 이제 지금 쭉 설명드렸는 얘기들 정리 드리면은 일단 보조금 사용하는 기준은 또 사용하는 방식은 카드와 이체 이 두 가지 방식이고 지출되는 용도는 어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이 정산 보고서를 만드는 방식이 또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는 뒷정리 부분이 되죠. 그래서 정산 보고서는 보고서 양식이 이 사업에 대한 일반 현황이 먼저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현황이 나오고 두 번째가 당해년도 협약을 해서 받았던 보조금이 전체 총괄표 개념이죠. 보조금이 얼마였고 자기 지자체 부담금이 얼마고 자기 부담금 얼마에서 전체 합계가 얼마고 그래서 보조금 비율은 얼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가 받은 수익 금액에 대한 개념의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얘기들에 대해서 실제 사용한 실적, 사용하고 나면 들어온 수입에서 반환금이 얼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번에 나오는 집행이 얼마고
작년도 넘어온 거 얼마여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과 반환할 거, 미반환하고 넘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집행잔액 이자 부분들 해서 이런 얘기들이 전체 우리 사업에 대한 총괄표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집행액에 대한 것들은 보조 비목별로 다시 원장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죠. 이건 앞에 있는 총괄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조 비목별로 나와 있는 산정 기준들은 실제 이제 뭐 이거를 제가 설명을 읽어 드리려면은 하나하나 읽어 드리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사용하시면서 이런 그 보조 비목과 보조 세목으로 이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그리고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들인데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가 대부분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되죠. 자, 그 얘기들이 이제 쭉 들어가서 나오니까 크게 뭐 이제 상관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전체적인 보조금 지침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증빙으로 붙이는 증빙들의 성격에 대해서 까지 좀 설명드리고 좀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가장 이제 우리 많이 보는 부분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거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출력한 얘기나 아니면 화면으로 보통 나온 얘기들 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가 있는데 요거는 과세 재화와 용역, 부가세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서는 면세 재화와 용역인데 이거는 부가세가 없는 부분이죠.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냐? 실제 이 양식을 보면은 양식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양식과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중간에 여기 그 세액이 나오는 요 칸만 계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빙으로 나중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만으로 보면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구분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서 세액이 있으면은 세금 계산서구나, 없으면은 계산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계산서가 주로 하는 경우 면세 쪽은 우리가 주로 도서라든지 아니면 농수산물, 가공되지 않는 농수산물, 또 교육 쪽에서 있을 때 주로 계산서가 되고, 농수산물로 이제 사업 집행하면서 나오는 경우, 많이 나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행사를 하면서 뭐 아니면은 음식을 만드는 교육을 하면서 식자재를 샀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계산서가 들어갈 수 있죠. 아니면 필요한 자료집을 구입했다 그것도 계산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대부분 계산서 하기보다 신용카드로 하니까 여러분들 계산서 보는 적이 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농수산물, 도서, 교육, 그러니까 농수산물에는 우리 꽃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면세가 되고 나머지는 다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갈 때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그러면은 우리는 사업비 집행하면서 야, 이거는 과세냐 면세를 내가 항상 따져서 받아야 되느냐. 이거 사업도 바쁜데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고 계산서 끊어달라,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 여러분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서인데 세금 계산서를 끊었다거나 세금 계산서인데 계산서를 끊었거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아니라 발행하는 사람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물건 얼마에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저쪽에서 주는 것이 세금 계산서면 계산서고 세금 계산서고 계산서면 계산서대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이건 의무 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이세금 계산서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일단 상대방이 법인이면은 100% 전자세금 계산서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에서 구멍가게 같은 작은 사업자들은 아직도 종이세금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규모가 큰 데들은 전자세금 계산을 반드시 발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세법의 얘기고 우리는 증빙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만 해야 되니까 종이세금 계산서 하는 쪽에서 보고는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질문 나오죠.
그래도 그 사람하고 우리 일하고 싶은데 그 물건이 좋아서 그러면은 종이세금 계산 하시는 분 보고 당신들 종이로 하지 말고 전자세금 계산서 끊어달라. 왜? 전자세금 계산서는 의무 발행자는 있는데 종이 계산서 발행하는 사람이 전자 계산서 발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하겠다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뭐가 정말 좋은 여러분 품질이 좋아서 거기 걸 꼭 해야겠다. 그럼 그분에게 종이가 아니고 전자로 발행해달라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행 방식은 이메일로 전송되고 이메일로 수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일이 그냥 이제 영어인데 한글로는 우편이죠. 옛날에 종이는 우편으로 우리가 전달받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앞에 전자가 붙으면서 이메일이라고 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신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금 계산서는 이메일로 반드시 전송하고 이메일로 수신받습니다. 그 내역들이 국세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 세금 계산서 수신 이메일 주소를 거기에 기표를 보통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고유번호증 밑에다가 아예 그냥 기재해놓고 보통 많이 쓰시죠. 세금 계산서는 아닌데 세금 계산서와 동일하게 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세청에다가 등록한 지로 영수증.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 나오죠. 그 통신비 이렇게 보시면은 인터넷선 사용하고 오는 거 보면은 분명히 전자세금 계산서 앞에 보던 이 양식은 아닙니다. 그냥 막 인쇄했죠. 근데 거기 밑에 보면은 부가가치세법 몇 조에 국세청에 등록한 영수증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경우는 지로 영수증 개념인데 국세청에다가 등록했으면은 이런 경우는 이런 통신이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이 국세청 등록한 그 양식 자체가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합니다. 단 이 경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단체의 고유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거기에 기재돼서 나와야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가 개인으로 되어 있다. 대표자 개인명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실 전화기 신청하시면서 고유번호를 제출하셨으면은 통신비 영수증에 올 때 보면은 여러분 고유번호가 들어가 있죠. 그 경우는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우리 신용카드, 체크카드하고 또 조금 다르죠. 아무것도 안 갖고 갔는데 이제 물건 사면은 현금 영수증 할 겁니까? 하면은 보통 핸드폰 번호 부르죠. 이 핸드폰 번호는 개인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게 인정이 되려 하면은 핸드폰 부르라고 할 때 여러분 단체의 고유 번호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체의 고유 번호가 들어가면 그거는 세금 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이거 물론 세금 계산은 분명히 아니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여러분 보시면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밑에 합계가 나오죠. 더불어서 그 신용카드 내용에는 공급자 일반적인 인적사항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공급자 성명이 누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어떻고 주소지가 없고 대표자 어떻고 다 들어가 있고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이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참고로 이제 한번 좀 설명드리는데요. 앞에서 우리 신용카드 역할은 결제 역할과 우리가 돈을 쓴 내역 역할 두 가지를 다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세금, 물건 갖고 오고, 그러면 세금 계산을 청구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송금해야 되는데, 송금 안 하고, 그냥 만나가지고 카드로 결제하면 우리 돈 주는 거와 동일하죠. 이 경우가 되죠.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신용카드를 나중에 끊었다. 그럼 이때 두 번째 끊은 이 신용카드는
오로지 자금 결제 역할밖에 없는 거죠. 왜? 지출에 대한 내역은 이 앞부분에 있는 세금 계산을 발행하면서 이미 품목과 내역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지출 속성은 여기서 설명이 됐고 여기는 단지 결제 역할만 한 것뿐입니다. 반대로 신용카드로 먼저 끊었어요. 물건 사면서 마트에서. 그리고 이 경우 보니까 계산서 발행하던데 하고 가서 신용카드 끊었는데 세금계산 발행해달라 하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앞에서 처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은 신용카드 결제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카드 결제하고 나중에 세금 계산서 발행하라 그러면 이거는 부가세법 위반이어서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으니까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리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증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데 그 영수증이라고 하는 경우들 이 경우 보면은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주차를 만약에 하셨다. 주차 끝나고 나가면은 정상적으로는 주차장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왜?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 세워놓고 당신 사업자 등록번호가 얼마요? 이메일 주소가 어디요?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경우 이때는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때는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보통 쓰는 일반적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주로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이따가 보면은 뭐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체들은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 설명드렸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우리가 요청하면은 상대방은 우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얻는다, 공간 임대할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들 하면은 우리 보면 무슨 책 같은 책자 같은 데다가 영수증 많이 써주죠. 근데 그 영수증이 아니라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간이 과세자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는 두 가지 부류인데 간이 과세와 일반 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은 일반 과세자가 되고 밑으로는 간이 과세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도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사업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작업 공간 임대를 받을 때 공인중개사 만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느냐, 일반 과세자냐 아니냐 묻고 진행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난감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 얘기는 일반 거래 관행에서는 이런 경우 영수증 발행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 그 과세사업자는 여러분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 종류는 뭐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불을 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앞에서 세금계산서 한 부분 큰 증빙이 되고 두 번째 원천징수가 또 하나의 지금 큰 그림이 됩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얘기들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소득을 한번 구분 한번 해보죠. 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종합소득이라는 용어와 퇴직소득, 양도소득 크게 여러분이 세 가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죠. 아마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우리가 세법 몰라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퇴직할 때 나오는 소득에 대한 거, 퇴직금에 대한 거, 부동산 양도하고 우리가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 이게 자주 발생이 안 되죠. 그럼 나머지는 다 종합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합소득은 매년 그 사람에 대해서 1년 동안
발생된 소득이 얼마냐 하고 관리해 주는 게 돼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의 얘기를 보면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 기타소득 보통 이렇게 한 6가지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를. 그러면은 우리가 원천징수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 이 소득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거는 뭐 너무 그 구분이 명확하죠. 이자 줄 때 주식 출자자에 대한 배당인데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자자 없고 여러분이 차입금해서 이자 내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없다. 연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모여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얘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체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근로, 사업, 기타 이 3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분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어떤 소득을 받는 사람이 특정한 조직에 소속돼 있느냐 아니면 독립적인 입장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줄 때 그 사람이 우리 조직 내에 소속된 사람이냐 우리 조직하고 바깥에 별도로 독립적인 입장이냐. 두 번째 기준은 이 특정한 조직에 소속됐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 여러분 단체에서 나가는 게 어떤 경우인가요? 여러분 내부의 직원들이 임직원이죠. 이분들은 매월 일하시면서 급여도 매월 나가는 거죠. 그 경우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근로소득, 정규소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경우, 우리 일용직들 아니면 알바하는 경우들이 이 경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경우는 분류는 근로소득인데 일용소득이라고 하는 일용직으로 이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어떤 조직에 소속됐다면 우리는 근로소득이라고 소득을 분류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입장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회계법인이라는 제 본업 없이 이렇게 강의만 한다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저의 사업소득이 됩니다. 보통 얘기하는 프리랜서라고 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통역하는 사람들, 번역하는 사람들, 작가들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독립적인 입장이지만 일시적인 경우 제가 여기 협회 와서 뭐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한국사회복지협회는 지금 몇 년 만에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일시적이죠. 이 경우는 기타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업이 있으면은 기타고 본업이 없이 가면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본업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근로소득 이 부분은 별로 여러분 고민 안 하실 겁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실제 상당히 여러분이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나중에 세금 분류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하면서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원천 징수한 경우가 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다른 본업, 소속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면 우리는 사업소득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학교에 소속돼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에 소속됐는데 우리하고 일을 했다. 그러면은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분류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은 근데 그거 우리 틀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틀리게 했을 때, 자, 우리가 돈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인데 기타로 했다. 기타인데 사업으로 분류했다. 그거는 페널티가 없어요. 페널티는 단지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적게 한 경우만 나오는 경우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냥 뭐 필요 경비 이런 것들 다 따져서 보면은 3.3% 했느냐 아니면 6.6%를 했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 차이 금액의 1%니까 거기도 부담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기준을 하고 오늘 혹시 하면 틀리면 어떠냐? 너무 큰 걱정 안 하시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 징수 관련된 거는 좀 이거는 쭉 좀 지나가면서 보면은 원천 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되고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기는 일반적인 경우는 지급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요건 매월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상시 인원이 직원들이 20명이 안 된다 하는 경우는 반기 납부 신청을 해서 하면은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은 수작업으로 작성해서 세무서 직접 가는 경우, 지금 직접 가는 경우는 요 근래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이 경우도 우표값 나간다고 요즘 안 합니다. 요즘은 거의 다가 홈택스, 위택스에서 여기에서 주로 신고를 다 하게 되죠. 납부하는 것도 창구 납부, 이거는 통장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하는 데에서는 납부서와 통장 들고 가서 보통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편리하게 가는 쪽은 인터넷 뱅킹에서 바로 하거나 아니면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나온 데에서 나온 그 납부서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방식이 되죠. 아니면은 홈택스 안에 들어가서 위택스 안에 들어가서 바로 연결 계좌 처리해서 거기서 바로 납부하는 방식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 됩니다. 원천 징수하는 방식, 요 근로사업 기타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원천 징수 근로소득은 이거 예납적인 원천 징수입니다. 이 예납적인 원천 징수라는 거는 연말 정산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원천 징수 기준은 비과세 소득 제외한 과세 소득과 부양가족 기준으로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간이세액 조견표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간이세액 조견표는 여기에 급여 금액, 과세 소득 금액과 공제 대상 가족수, 부양가족수 본인 포함이죠. 나오면은 여기에 받은 금액과 그 다음에 부양가족수 나온 금액이 원천 징수할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원천 징수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저 예납적인 원천 징수 끝나서 연말에 연말 정산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의 3% 이거는 이제 소득세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10%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3.3%가 우리 원천 징수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은 이런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경우는 기타 소득의 종류, 자 앞에서 말하는 사업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업이 계속된다면은 대부분의 사업이 전부 다 사업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시적인데 세법에서 열거된 것만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외부에서 나온 강의하는 부분, 강연하는 거, 또 어떻게 보면은 원고료 이런 부분들이 주로 우리 대상이 되죠. 이쪽들은 다 기타 소득이 되고 과세 기타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건데 실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필요 경비가 얼마냐 저도 계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강의는 딱 뭐 일주일 전부터 막 뭘 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일을 몇십 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온 경험과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기타 소득 경우는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한 경비다라고 간주해주는 경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80% 필요 경비율과 70% 필요 경비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원래 4월 달부터 적용이 바뀐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고용관계가 없는 강연, 전문 인적 용역, 원고료 저작권, 기타 고용관계 없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우리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 단체에서 지출하는 기타 소득 필요 경비는 70%가 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 필요 경비율이 다시 60%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하려면은 원래 많이 가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하다가 보면은 필요 경비가 이게 실제보다 더 많다? 그러면 실제 금액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거는 책에서 나오는 이론이고, 실무적으로는 그런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기타 소득 금액의 20%, 그러니까 필요 경비율을 고려한 금액,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았다면 70%가 필요 경비니까 3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죠. 그 금액이 20%니까 6만 원. 그 6만 원에 10% 지방소득세가 다시 6천 원이 되죠. 그럼 100만 원 기타 소득 강의료가 나가면 6만 6천 원에서 우리는 쉽게 6.6%라고 그냥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참고하시는 거는 과세 최저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소득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이때는 과세 최저한이라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징수는 하지 않지만 원천 징수 영수증은 발행하고 지급 명세서도 국세청에 보고해야 되는 거는 다 동일합니다. 마치 우리가 월급을 지급할 때, 급여를 지급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급여가 뭐 150만 원이다. 근데 뭐 가족이 3명이 있다, 부양가족. 그럼 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지만 원천징수 절차는 이행해야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 과세 최저한이 이렇고 70% 경비율 기준이면 지급하는 금액이 예전에는 2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6만 6,666원. 그 밑으로면 원천징수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액 1,000원 미만인데 이건 별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 말씀드린 같이 지급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이 요청하면 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설명이 웬만큼 좀 설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만들 때 뭐 설명이 이게 어떤 항목이다 표시하는 거 나중에 모아서 전체 지급 명세 발행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예시하면서 제가 넣어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